봅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화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최영봉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LC하고 GC 크로마토그래피의 부분에서만 강의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제가 강의와 그리고 실습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기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실습은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업체에서 직접 와서 실습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만 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쪽 오시기 전에 보시면은 단국대학교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물인 자연과학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117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나중에 이거 테스트를 또 해야겠죠? 그럴 때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방학 중에 계속 나와 있고 저기는 저의 개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찾아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질문 하나 오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단국대 홈페이지에 제 이름 치면 제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여기다 적어놓진 않을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셔도 뭐 궁금한 게 생길 거고, 물론 제가 아니고 다른 업체분들이 와서 하셔도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의 어떤 회사 거를 다 써보진 않았겠죠. 저도 쓰는 게 특별하게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는 다 똑같거든요. 소프트웨어만 조금 다르고 기계에 대한 성능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 이론은 당연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전공한 게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자, 봅시다. 솔직히 이제 3시간 동안 크로마토그래피 2개를 해라. 솔직히 굉장히 역부족이긴 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화학과에서 이제 전공 강의를 할 때도 크로마토그래피 하나만 한 학기 합니다. 근데 한 학기면 15주강인데 그걸 3시간 만에 끝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만 좀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혹시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크로마토그래피 배우신 분? 많이 배우셨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시지 않으셨던 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이론은 결국 일반화학 수준의 이론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일반화학 안 배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학 챕터를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나가봅시다. 첫 번째는 LC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항상 모든 걸 공부하기 전에 역사를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크로마토그래피는 과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을 떠나서 우리가 분리라는 것은 어떤 물질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딱 2가지를 하죠. 정성 분석 아니면 정량 분석. 이 2가지를 하는 게 물질 분석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수업도 실습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정성 분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그래서 결국 정성 분석은 what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안에 수은이 나왔다. 그럼 이제 문제가 그 수은이 과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정량입니다. 바로 how much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항상 물질을 분석할 때는 이 2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뭐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생산 라인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일반적 분석의 기본이고 당연히 제약 바이오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분석을 하기 전에 더 먼저 수행돼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샘플은 대부분 다 믹스처입니다. 혼합물이죠. 그렇죠? 천연물에서 뭘 추출을 하든 아니면 뭔가를 합성을 하든 그 안에는 수많은 이물질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특정 성분을 빼고 특정 성분의 양을 조사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분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료의 분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성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양을 알 수 있겠죠.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의 첫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해서 성분을 조사하고 양을 조사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의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당연히 고대 그리스의 시대 철학자들도 당연히 분리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물질은 혼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리 방법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 1850년에 쉰바인이라는 학자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긴 쓰여 있지는 않지만요. 쉰바인이라는 학자가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혼합물로 되어 있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독일계 식물학자였던 미하일 치베테라는 사람이 이 말을 만들어내죠. 그분도 마찬가지.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파리에 들어있는 엽록소를 분리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엽록소의 분류법이 어떻게 되냐 보면 잎을 다 뜯어서 가위로 다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막자사발을 통해서 빻아요. 그 다음에 끓는 에탄올에다 집어넣습니다. 추출이 되겠죠? 근데 엽록소만 추출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물질도 같이 나오겠죠. 이제 이걸 전혀 성질이 다른 용매인 에테르에다 섞습니다. 에테르하고 에탄올은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막 흔들어서 분별 증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층이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에테르 층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에테르를 날려요. 그러면 엽록소가 얻어집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방법을 좀 심플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이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물질 분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물질이 분류되면서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처럼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파리를 바로 그냥 에테르에다 넣고 거기서 나온 액체를 그냥 부어봤더니 거름종에서 분리가 일어나더라. 근데 분리되는 방법이 색깔로 구분이 되더라라고 해서 그리스어를 그대로 갖고 왔죠. 바로 색이라는 뜻이죠. 크로마. 그리고 기록하다. 그래페인.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을 혼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든 겁니다. 아, 색깔이 분류되는구나. 그래서 색을 기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을 창조해낸 거죠. 혼용어죠. 결국에는 영어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분리의 기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마틴과 싱이라는 학자가 바이타민 연구를 하다가 아미노산들에 대한 분류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을 발견합니다.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분배라는 기술은 어떤 두 가지 물질 사이에서 시료가 어디에 좀 더 잘 적용할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벨 화학상 연산물에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정도의 기술이 노벨상을 줄 정도의 기술이 맞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이러한 분리의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밝혀진 게 바로 광합성 작용의 실제 메커니즘. 그리고 녹말의 구조. 이런 것들이 차후 발견이 되더라. 그 이유는 어떤 거대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이나 어떤 특정 반응을 하는 과정을 볼 때 중간중간 중간체들이 사라지겠죠.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이 다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 중간체들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에 대한 원만한 메커니즘을 밝혀냈고 그리고 녹말 같은 경우도 특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다 갈라져 버리겠죠. 근데 이걸 크로마토그래피로 하나씩 분리해서 그들을 마치 퍼즐처럼 조합을 해보니까 녹말의 구조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 분리의 기술이라는 것은 의학이나 화학이나 그 밖에 모든 소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맞다. 그래서 노벨상을 준 겁니다. 마치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종이만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기술인데 이거 갖다 노벨상을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로 인해서 파생될 그 다음의 과학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여한다라고 해서 실제 연설문에서 말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쓰시는 HPLC까지 이제 상용화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어서는 1970년대 이제 GC가 나오게 되고 더 이어서는 이제 모세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나오고 최근에는 울트라 퍼포먼스라고 불리는 UPLC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서 제약이나 바이오, 의학 모든 분야에서 쓰게 된 거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과연 어떻게 분리를 하는 것이냐? 분리를 하는 기술이라는 건 알게 됐는데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많이 보기도 하고. 분필에다가 잉크를 딱 찍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살짝 담가놔요. 물이 쭉 올라가면서 잉크를 분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색깔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 실험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바로 분필. 이게 바로 고정상입니다.
바로 시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잉크는 당연히 시료겠죠. 혼합물이에요. 그렇죠? 섞여있는 혼합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정상에다가 시료를 올려놓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서 가만히 있겠죠. 얘를 뭔가 무빙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뭔가 움직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물. 이게 바로 이동상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고정상과 이동상을 이용한 분리의 기술.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오로지 고정상에만 의존을 했어요. 고정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리도가 판결이 될 것이다. 어떤 고정상이 좀 더 물질을 잘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가 잘 될 거고 잘 못 분리하면 분리가 안 될 것이다. 이동상의 역할은 그냥 단순한 무빙, 움직여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동상도 역할을 준 겁니다. 그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벨상의 업적인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 갖게 하자. 이동상도 뭔가 효율적으로 시료를 붙잡고 좀 더 끌고 가는 이러한 힘들을 발휘하게 해주자. 그러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단 두 가지에 동시에 의존하게 되는 게 시료의 분리 효율이 증가될 것이다. 그게 분배예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는 고정상과 이동상의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 고정상이 있죠. 그렇죠? 분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나의 샘플입니다. 혼합물이죠. 샘플은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가 섞여 있지만 이 두 놈은 서로 다른 놈입니다.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상은 똑같이 보이죠. 그냥 하나로 그냥 섞여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간단하게 뭐 기화를 시켜서 날리거나 아니면 아예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거름종이로 걸러버리거나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써서 고정상에다 이놈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두면 그냥 건조가 돼버리니까 뒤에서 이동상이 밀어줘야겠죠. 그렇죠? 저기 뒤에 오는 모바일 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물입니다. 저놈이 밀어줘서 얘네들을 하나씩 끌고 내려간다. 그러면서 서로 인터벌이 생기겠죠? 점점점 시간적 차이가 생길 겁니다. 왜? 다른 물질이니까. 다른 물질은 서로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한 인터랙션이 다를 거니까. 바로 요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어떤 신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시료를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예시를 많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예시를 드는데 자, 이렇게 고정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샘플이 있겠죠? 샘플을 학생들로 예시를 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로 예시를 두고 고등학생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출발선이고 여기가 끝선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교문, 여기가 집. 학생들이 동시에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고정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뭐 당구장도 있고 PC방도 있고 막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전부 다 인터랙션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잘 매달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집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PC방에서 계속 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끌고 내려와야죠. 그래서 뒤에서 이동상이 밀어야죠. 누구죠? 학생 주임이 민다. 이렇게 실제 블로그에서 예시를 해놨어요. 정말 별거 아닌 예시지만 정확하게 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에 의해서 시간차가 벌어지고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시료에 대한 분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제 정성이나 정량을 하면 되죠. 됐습니까? 가장 먼저 분리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어떠냐?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LC, GC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아니면 그냥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겠죠. 종류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은 메소드로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으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와 그리고 컬럼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플레이트 형태는 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형은 아까 얘기했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나 거름종이 같은 걸 쓰면 되겠죠? 아니면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얇은 판 위에다 물질을 발라놓은 거. 그래서 판형처럼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통칭해서 플레이트 형태. 관형, 컬럼 형태는 뭐냐? 관 같은 데다가 고정상을 채워서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내리는 거죠. 요게 관형. 그래서 판형, 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요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분류법은 요겁니다. 그럼 분류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동상과 고정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는 이동상과 고정상으로 한다. 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GC, LC가 있다 라고 봅시다. 여기서 G, 이동상입니다.
여기서 L, 이동상이에요. 간혹가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GC하고 LC의 차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시료의 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시료의 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료가 들어갈 때는 똑같이 액체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동상이라는 거죠. 분류법 자체가. 시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다음 얘기고 일단 그 시료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료가 액체로 들어왔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기화가 되겠죠. 그렇죠? 기체가 되겠죠. 그놈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화학은 like dissolved like 유유상종이라고. 기체는 기체가 밀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동상이 당연히 기체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GC. 시료가 액체로 들어왔는데 휘발성이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서 액체로 충분히 시료가 다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럼 뒤에서 액체가 밀어야겠죠. 그러면 리퀴드가 되겠죠. 결국 GC와 LC의 차이는 어떤 이동상을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기에 있는 SFC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저건 따로 얘기할게요. 오늘 배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세분해서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이동상, 고정상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죠. GC 같은 경우는 GLC 그리고 GSC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G는 이동상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제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왔죠? 이게 바로 고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고정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부 분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네요. 고정상을 액체로 쓰겠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정상은 시료를 고정을 하는 게 일단 주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액체로 고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동일한 반응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액체는 어때요? 유동적이죠. 흐르죠. 그렇죠? 당연히 기체는 고정상을 쓸 수가 없죠. 왜? 인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모여있질 않으니까요. 그들이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정상으로 기체는 절대 못 쓰겠죠. 근데 액체도 의문이 돼요. 고체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패킹하면 되니까. 빽빽하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그 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고체 고정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체 고정상의 표면을 리퀴드 필름으로 이렇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액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수 액체가 아니고 고체 고정상에다가 액체 필름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것뿐이지 액체를 채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 고체 고정상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페이스 에리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거칠죠, 막. 그러다 보니까 시료가 딱 달라붙어서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를 하는데 무조건 일단 나와야죠, 시료가. 근데 비가역적 반응이 딱 일어나면서 아예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오염이죠, 그냥. 그렇죠? 이거는 시료를 분리한 게 아니고 그냥 오염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또 문제가 되냐? GC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쓰는 이제 이동상 때문에 그런 거죠. GC의 이동상은 어떤 기체로 써야 될 것이냐? 당연히 이동상의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은 시료를 끄집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가 가서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이동상이 한정돼 있다. 왜? 강력한 반응성을 띠고 있는 기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료랑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GC에서 쓸 수 있는 이동상은 이너트 가스밖에 없습니다.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렇죠? 비활성 기체가 가서 시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비활성 기체가 특별하게 뭐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GC에서 이동상은 시료를 밀어주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 고정상으로 만약에 고정상을 만들면 잘 못 나오는 시료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퀴드 형태를 만든 겁니다. 왜?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액체들의 작용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왜냐? 고체 고정상은 한정돼 있어요. 왜? 안정성 있는 고체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뭐예요? 규조토, 규산염, 알루미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SiO2 계열이나 SiO에 OH 붙어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활성탄, 카본 형태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용기를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쓰고 싶어서 바로 리퀴드 형태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액체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겠죠. LC는요. 똑같겠죠. LLC 똑같이 LSC 똑같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퀴드 형태의 고정상 그리고 솔리드 형태의 고정상을 쓸 수 있다. 얘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데 LC는 GC와 다르게 여기서 좀 더 나눠집니다. 볼게요. 자, 하나 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말 그대로 이건 뭐냐? 이온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료들 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미노산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고정상도 이 이온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고정상이 이온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GC에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GC는 이너트 가스로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온을 잡으면 아예 못 뜯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 GC보다 LC가 응용력이 훨씬 더 뛰어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동상이 액체고 액체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또 그들을 비율별로 섞으면 어마어마해지죠.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고. 또 하나, 크기 배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크기 배제는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입자의 사이즈가 큰 놈은 잘 고정상에 걸리지 않으니까 빨리 나오고, 입자의 사이즈가 작은 놈은 고정상에 잘 걸리니까 늦게 나오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아무런 인터랙션 없어요, 얘는. 정말 단순한 그냥 크기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GC에다가 만약에 이걸 만들어버리면 자그마한 입자가 깊숙하게 고정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못 뜯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C에서만 응용이 가능한 거죠. 액체는 충분히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래서 LC가 또 응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죠? 어피니티. 바로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친화적 성질을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다. 예시를 들까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결국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특이적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놈들을 고정상으로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정상에다가 내가 원하는 항체를 매달아 놨어. 뭐 항체의 모양이 이렇다고 합시다. 이런 항체를 매달아 놨어. 그치? 그러면은 항원이 들어오는데 다양한 항원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친화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얘만 잡을 수 있고 얘네들은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특이적 반응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기술. 주로 바이오 몰레큘 정제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또 LC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GC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런 안티바디하고 안티젠의 리액션을 끊기에는 기체로서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비활성 기체로는 말도 안 되니까. 결국 LC의 응용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석 장비들의 어떤 비율이 한 100%다. 그러면 그중에서 크로마토그래피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분석 장비의 우선은 크로마토그래피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크로마토그래피가 100%다. 그러면 LC가 또 7,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GC의 차지 비용이 적다라는 거죠. 왜? 응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SFC죠. 초인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말 그대로 이동상을 초인계 유체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초인계 유체가 뭔지 알아야죠. 혹시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 일반학 들으면서 배웠겠지만 여러분들 상평형 그림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래서 한쪽 축은 압력, 한쪽 축은 온도. 이렇게 해서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 어떤 상인지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액체와 기체의 경계선의 상평형에서 물만 볼게요. 여기 경계선의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하죠? 임계점이라고 하죠. 저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형태. 초인계 유체입니다. 그게 봐.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마치 액체처럼 입자들이 모여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돼요. 그리고 흐름은 기체만큼 빨라요. 그게 초인계 유체입니다. 그걸로 쓰는 겁니다. 왜? 바로 LC와 GC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이게 바로 최근에 쓰고 있는 이제 초인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상을 저런 놈을 쓰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지? 굉장히 저 정도의 어떤 상황을 만들려면 어려워. 물만 하더라도 한 210기압 정도는 줘야 되고 온도를 한 350도 이상은 줘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런 상태가 쉽게 되는 놈을 쓰면 되겠죠? 바로 CO2가 이동상이다. 알겠죠? 초인계 유체는 CO2를 쓰는 겁니다. 바로 CO2가 초인계 유체 상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O2를 이용해서 이동상을 사용한다. 그러면 LC와 GC의 장점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초인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물론 뭐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뭐 굳이 그냥 설명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법입니다. 자, 볼까요? 이게 일반적인 크로마토그래피죠. 자, 보시면 기계가 아니죠, 요건. 그렇죠? 그냥 단순한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죠. 어떤 형태? 플레이트 형태가 아니고 컬럼 형태죠. 그렇죠? 관 형태. 아마도 여기서 혹시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인턴을 가보거나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유기 실험, 제약 실험, 바이오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관에다가 고정상을 패킹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시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동상을 흘려주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거죠. 요 선, 그렇죠? 고정상이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동상과 시료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죠? 필터죠. 포화 사이즈가 좀 작은 필터를 저기다가 딱 설치해 두는 거죠. 그러면 고정상은 빠져나오지 않고 시료하고 이동상은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런 관형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고정상과 적절한 이동상만 내가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그건 선정은 당연히 시료에 의존하겠죠. 어떤 시료가 어떤 고정상과 이동상에서 가장 적합한 분리가 일어나느냐, 그걸 보고 자기가 선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저런 크로마토그래피가 없다, 그럼 아주 단순해요. 그냥 유리관에다가 솜 하나 꽂아놓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솜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료를 하나씩 분리해서 담는 기술.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HPLC는 아닙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크로마토그래피와 HPLC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냥 이거예요. 분리의 그냥 기술. HPLC는 기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분리만이 아니고 분석도 같이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로마토그래피를 먼저 얘기 드렸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기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좀 고성능의 좋은 기기를 만들어서 이제 분리를 해보자.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분리의 효율 때문에 분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켜서 분리를 하자. 두 번째 목적은 분리를 하고 나서 분석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HPLC 기계, 즉 LC의 기계라고 하는 것들은 분리 분석 기기죠. 그렇죠? 그냥 분리의 기계라고는 할 수 없죠. 분리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 GC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분리는 앞쪽 슬라이드 내용이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틴과 싱의 이제 노벨상 이후에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갔죠. 근데 첫 번째, LC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기 써놨지만 분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관에다가 그냥 입자를 채워놓고서 거기서 분리한다. 그냥 단순한 중력만으로.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정확도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고압을 가하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어떤 특정 힘을 주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유는 저기 써놨지만 입자 사이즈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정상으로 채우는 입자 사이즈가 그때 당시에는 수 밀리미터 정도의 사이즈. 작아봤자 한 0몇 밀리미터 정도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입자 사이즈가 크면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반응할 수 있는 반응력이 떨어진다고요. 두 번째, 균일하지 못하다. 가공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고정상의 입자 사이즈를 작고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균일하지 또 못하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볼까요? 자, 두 개의 관이 있다. 첫 번째 관에는 입자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균일하지 못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동일한 시료가 여기서 떨어져요. 그렇죠? 모든 방향에서 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시료는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흘러가는 시료와 이쪽으로 흘러가는 시료와 이쪽으로 흘러가는 시료가 시간적 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왜? 반응력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입자 사이즈가 균일하지 못하니까 각각의 어떤 경로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시료가 질질질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먼저 나온 놈 먼저 나오고 똑같은 시료면 다 같이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도도 형편 없어지겠죠. 그렇죠? 왜? 빨리빨리 뽑아져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 게 또 뽑아져 나오고 그 다음 게 또 뽑아져 나올 텐데 이미 첫 번째 나오는 물질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뒤에 나오는 물질과 계속 합쳐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최대한 입자 사이즈를 작고 균일하게 패킹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요 제안자가 바로 또 마틴과 싱입니다. 요걸 제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뭔가 고성능의 좋은 분리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입자 사이즈를 작고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기술이죠, 결국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입자 사이즈는 4.5 마이크로미터가 평균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고정상의 입자 사이즈가 4.5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기술입니다, 기술. 능력인 거죠, 그렇죠? 더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마이크로미터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뭐 가공 기술이 뛰어나죠. 다만 뭐 가격의 문제겠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입자 사이즈를 작고 균일하게 패킹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더라. 초기에는요, 이게 안 되니까 저렇게 했더니 분리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정도로 했더니 분리가 안 됐어.
왜? 입자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균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같이 딸려 나와. A, B, C가 그냥 붙어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속 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에서 분리 안 되면 요만큼 만들면 되고 요만큼 만들면 되죠. 그렇죠? 입자 사이즈를 줄일 생각을 못하고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길게만 만드는 거죠. 시간텀만 더 주는 거죠. 그럼 분리는 꾸역꾸역 되겠지. 하지만 정보는 제대로 안 나오겠지. 그렇지? 요게 문제였던 거고.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사이즈의 문제다. 그래서 사이즈를 적게 만들었더니 굳이 컬럼이 길 필요도 없다. 컬럼이 10cm, 20cm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분리가. 그러면 당연히 뭐야? 시간적 효율도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틴과 싱이 얘기했던 단높이 이론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다 했다가는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알겠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만 얘기해 주는 거 알겠죠?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단높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틴과 싱이 제안했던. 바로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입자 사이즈를 작고 균일하게. 그래서 만든 게 HPLC입니다. 초기에는 하이 프레셔라는 말을 썼었죠. 고압. 근데 지금 하이 퍼포먼스라는 말을 흔하게 쓰죠. 고성능이다. 이제는 압력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컬럼의 성능도 좋아졌고 거기에 오븐도 달아서 재현성도 증가시키고 뭐 압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 분석기 장비 이런 것들도 막 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고압 장비 이러기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성능의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결국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HPLC입니다. LC가 아니고. 알겠죠? LC는 학교에 가서 유기화학 실험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렇죠?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1, 2학년 때 배우는 게 그게 그냥 일반적 크로마토그래피고 여기서는 HPLC를 배우는 거죠. 기기를 배우시는 겁니다. 자, 이게 HPLC죠. 기기의 구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솔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써놔요. 이동상. 그렇죠? 이게 이동상이겠죠. 그렇죠? 이동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동상을 끌어와서 그리고 시료에다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뭔가 끌어올 장비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펌프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믹서까지 이걸 다 통합해서 이동상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통합해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동상을 끌려 올라와서 또 밀어줘야 되고 이 밀어주는 것도 일정하게 밀어줘야죠. 중구난방으로 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되죠. 물리적 요소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나오는 얘의 정보도 달라질 거고 나오는 효율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펌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기에 인젝터라고 돼 있죠? 저게 시료예요. 주입구. 시료를 주입하는 파트. 주입구 파트죠. 그렇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실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회사에서 와서 뭐 가르칠 때 저걸 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세팅하는 요령,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령, 그다음에 인젝하는 요령 요 정도 배우겠죠. 그렇죠? 저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게 컬럼, 고정상이죠. 저게 바로 관에 채워져 있는 고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 하나의 파트가 붙어 있죠. 요게 뉴 파트죠. 검출기.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HPLC는 분리와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려면 검출기가 있어야죠. 나오는 물질의 신호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출기가 하나 더 달린 겁니다. 잘 봐요. 모든 크로마토그래피는 네 파트입니다. 알겠어요? 이동상, 시료, 고정상, 검출기. 됐죠? 모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술은 네 파트입니다. GC도 똑같이 네 파트입니다. 알겠어요? 다만 부속품이 달라지는 거죠. 왜? GC는 액체가 아니니까 펌프로 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체통이 필요한 것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왜? 기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액체를 조사하는 검출기고. 거기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구성은 조금씩 그 장비는 달라지지만 네 파트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크로마토그래피는 다 네 파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 파트만 있으면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이 분석 데이터. 저게 바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저희 연구실의 석사과정애가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에 딱 가서 첫 번째 받았던 질문입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로미터 구분해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석사 출신이에요. 면접 가서 QC 파트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 했어요? 스펙트럼, 분광 데이터, 스펙트로미터, 분광기.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구분이 안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혼용해서 막 써버리는 거죠. 혼용해서. 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얘기할게요. 크로마토그래피, 분리학. 알겠어요? PHY로 끝나면 분리학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프, PH,
그러면 분리 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크로마토그래피로 다 쓰게 합니다. 그냥 분리학도 쓰고 분리기도 쓰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크로마토그래프 이게 분리기입니다. 알겠어요? PH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크로마토그램 데이터. 알겠어요? 분리 데이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도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죠, 회사에서. 개념이라도 있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저건 크로마토그램 뭐예요? 데이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분석 데이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저 분석 데이터를 이해해야지 뭘, 그렇지? 다 필요 없고 저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좌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신호는 XY 좌표로 나오겠죠. 첫 번째, X축. 아주 단순하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가 0이겠죠? 0에서부터 뭔가 시간이 쭉 나오겠죠. 먼저 나온 놈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시간이. 당연히 A가 먼저 나왔다면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가 나왔다면 B가 나오겠죠. 그렇죠? A, B 순서대로 나오겠죠. 이 봉우리가 서로 붙어 있으면 분리가 안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Y축은 뭘 쓸 말이 없어요. 제가 왜 I라고 썼냐면 인텐시티 그냥. 이거는 모르잖아, 그렇지? 어떤 검출기를 쓰느냐에 따른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빛의 굴절률을 봐. 그럼 굴절률이 나오겠지 뭘. 내가 바로 어떤 빛의 흡수를 봐. 그럼 앱설번스가 나오겠지. 흡수도가 나오겠지. 내가 어떤 반사를 봐. 그러면 리플렉턴스가 나오겠지. 전기 신호 봐. 그러면 커런트나 아니면 암페어가 나오겠지 뭘. 그럼 몰라, 그렇지? X축은 내가 쓰는 검출기에, Y축은 내가 쓰는 검출기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X축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고, 그냥 다 시간, 나오는 시간 텀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에 있는 Y축은 어떤 검출기를 쓰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앱설번스고요. 흑광도. 왜? 대부분 빛의 흡수를 보니까 LC에서 검출기의 가장 기본 형태가. 만약에 내가 매스를 쓰면 또 다르겠죠, 그렇죠? 매스를 쓰면 이제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X축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반적 검출기는 전부 다 X축은 시간, Y축은 전부 다 세기. 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서 나오는 시간. 이 봉우리의 가장 맥시멈 값.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 바로 린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무름 시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나 고정상에 머물렀다 나왔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정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정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기. 뭐 높이로 보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보든지. 그렇죠? 이게 바로 정량.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정성이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 안에 구성 성분을 알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조사했는데 1분에서 뭐가 나왔어? 1분에 나왔으니까 요 놈은 수은이야. 이렇게 돼? 안 되지, 그렇지? 이게 안 된다고. 왜? 뭔가 내가 실험 세팅만 좀 다르게 하면 바뀔 수 있어. 그렇지? 뭔가 이동상이나 고정상을 좀만 다르게 하면 당연히 시간은 바뀔 수 있어. 그렇죠? 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인터랙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만을 보고 정성을 한다? 뭔가 굉장히 어색해요. 자, 잘 들으세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비교 정성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알겠어요? 일반적 크로마토그래피는 비교 정성을 하는 거라고. 기준물을 먼저 찍어놓고 그 기준물이 1분에 나왔어. 여기 안에 걔가 있을 거라고 난 예상을 해. 1분에 뭐가 나왔어. 그럼 똑같은 놈이겠구나. 요 정도 수준인 것뿐이야. 완벽한 정성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정성을 하고 싶어. 아무것도 여기에 들어있는지 뭔지 몰라. 그러면 검출기를 그런 걸 달아야지. 그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매스. 질량을 측정해야지 아예 대놓고. 아니면 원소 분석기를 달아버리든지. 아니면 NMR을 달든지. 그래서 실제 수소 개수를 피팅을 하든지.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HPLC의 분석기라는 것은 정성은 오버합니다. 알겠어요? 뭐냐? 정량이에요. 정량 결국. 뭐가 들었는지 이미 예측하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알아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물을 썼겠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표준물을 어떻게 써. 여기 안에 A라는 물질이 있으니까 A의 표준물을 먼저 찍어보고 그 다음 비교하는 거겠지.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높이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농도의 양을 알아내는 거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량용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회사에서 왜 쓰냐? 퀄리티 컨트롤하는 QC 파트는 정량이 우선이니까. 알겠습니까?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보고 여기서 실제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항상 출시하는 약이 있어. 이 약에는 A, B, C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들어있어야 돼. 그럼 그날 생산을 했을 거 아니야. 골라서 대조군을 골라가지고 조사해보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비율이 바뀌었어. 그러면 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아. 뭔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윗선에다 보고하고 분석을 하는 거지. 결국 QC 파트는 정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QC 파트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성용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분석 센터로 들어가야죠, 이제. 정성용은 그 물질을 갖고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분석기를 써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기물이면 유기물에 맞춰서, 무기물이면 무기물에 맞춰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양한 것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HPLC는 정성용이라고 하기는 오바입니다. 알겠죠? 다만 사람들이 그냥 X축의 린텐션 타임을 보면 정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정도 수준. 그거는 비교 정성. 그냥 스탠다드랑 비교하는 정성 수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마토그램이 나오는 것도 한번 알아봤네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야. 알겠지? 저기에서 저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나와야지만 가장 아이디얼한 것이냐. 가우시안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려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아래 밑변의 위스는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뺀 겁니다. 제가. 알겠어요? 못해.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시든지. 가장 좋은 건 스쿠그의 기기 분석 책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알겠죠? 그거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알겠지?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인 거지.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더 디테일한 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저한테 강의를 일주일 동안 맡겼으면 다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냥 데이터만 보고 넘어간 겁니다. 자, LC하고 GC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들어가기 전에 좀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이동상이 서로 다르다. 얘기 다 했던 거죠. 가장 첫 번째죠. 두 번째, 시료의 형태. 일반적으로 GC와 LCS는 시료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LC는 액체고 GC는 기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빵점짜리야, 이면. 그렇지? 시료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어. 고체로 들어갈 수도 있어, GC에서. 왜? 승화성 물질이면. 고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휘발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외부에서 내가 기체를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건데?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로스가 다 일어나 버릴 텐데, 그렇지? 그럼 정량은 이미 망가졌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정량한다고 했는데? 끝났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LC나 GC나 시료의 형태는 액체가 가장 흔하게 들어가요. 다만 들어가서 싸움이죠. 이제 들어가서 싸움. 들어가서 LC 같은 경우는 그냥 액체로 유지되면서 분석이 된다. 분리가 된다. GC는 휘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휘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기화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외부에 들어갈 때는 기체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휘발성이냐 아니면 용해성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체, 액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분자량. 저게 바로 시료에 대한 특성의 핵심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시료가 요렇다라는 것은 요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분자량 때문이다. 제한적이다. 쟤는 제한적이지 않다. 상한선이 없다. 왜? 물질의 상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힘. 뭐?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챕터 10장, 11장, 12장, 13장.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버버그 마틴으로 배웠던 레이먼드 창으로 배웠던 뭘로 배웠든 줌달로 배웠든 다 똑같습니다. 힘은 뭐야? 분자 간의 힘. 알겠어요? 일반적인 유기물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강력한 인터랙션.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지구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액체나 고체, 약할수록 기체. 결국 이 힘의 핵심은 크기. 알겠습니까? 닿는 면적이라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력은 강해지니까. 그래서 GC는 제한적이라고. 작은 분자들. 왜? 그런 놈들이 휘발이 잘 되니까.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일반화학 지식이라고.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화학과에서 왔다고 화학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일반화학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체는 상관없죠. 왜? 용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디에 그냥 녹아서 액체 형태만 되면 되는 거니까 분자량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적 안정성. 요거는 이제 기기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GC 볼까요? 열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왜? GC는 뜨겁거든. 실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5분 안에서 일어나거든. 왜? 액화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시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료가 열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건 분리가 아니고 파괴죠. 그렇죠? 망한 거죠. 실험을. 그렇죠? 그래서 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액체는 상관없다. 온도가 뭐 높게 가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기계가. 그렇죠? 액체로서 유지되면서 분리만 되면 되는 거니까. 단 하나. LC도 5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료를 기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시료의 재현성을 위해서 있긴 합니다. 재현성이란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도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날이 더운 날 실험할 때랑 겨울에 실험할 때랑 시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온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5분이 있긴 합니다. 그 5분의 목적은 그냥 일정 온도 유지. 알겠죠? 근데 GC 5분은 다르죠.
GC의 오븐은 기와의 유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뜨겁겠죠. 나중에 GC를 얘기하겠지만 GC의 기본 오븐의 온도는 400에서 4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적으로 안정해야죠. LC는 기껏 해봐야 뭐 30도에서 실험하거나 25도 실험. 뭐 바이오 몰레큘 같은 경우는 뭐 36.5도에서 실험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열적이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선택성. 이게 바로 분리 메커니즘과 같이 쌍입니다. 알겠죠? GC는 고정상만이다. 왜? 이동상의 역할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GC에서 이동상은 그냥 비활성 기체. 정말 얘의 역할은 움직여만 주는 거야. 그냥 시료를 움직여만 주는 거지 지가 가서 시료랑 어떤 인터랙션을 작용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정상의 능력인 거잖아. 결국. 근데 LC는 달라. 고정상, 이동상 둘 다 분리에 관여를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효율이 뛰어나겠죠. 그렇죠? 훨씬 분리도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LC가 훨씬 응용력이 좋다. 분석에 대한 효과도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만약에 휘발성이 강한 시료라면 LC에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고 싶어. 하다가 날아가겠네. 그럼 정량은 망가지는 거지. 뭔가 시료에 로스가 생기면 이건 정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GC로 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LC에서 분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 없다면. 자, 이제 HPLC의 분류를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는 대략만 얘기해 줬죠. 그렇죠? 자, 총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저기다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가장 흔하게 쓰는 크로마토그래피다. 저기 중에서 두 번째가 더 흔하게 쓰는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 저게 가장 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접션 방법이 있고 파티션 방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온 익스체인지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션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어피니티는 여기서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스페시픽한 반응을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 아무런 이론이 없죠. 그냥 항원항체처럼 뭔가 특별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반대쪽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의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화학 지식이 이제 조금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분류를 들어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론은 솔직한 얘기로 일반화학 지식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크로마토그래피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합니다. 뭐 극성도가 이렇고 그냥 분자간음이 이렇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죠. 그렇죠? 지금 좀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극성의 관념과 그리고 분자들이 작용되는 어떤 힘,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극성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오래간만에 주기율표 한번 볼까요?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형태의 원소들, 이원화로 되어 있죠. 이원화, 바로 여기에 굵은 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굵은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볼 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 끝. 저 굵은 선에 들어있는 6가지 애들, 메탈로이드 애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죠? 실리카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도 결국에는 경계선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정해져 있어요. 결국 지구상의 물질은 2가지로 이원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결합은 3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된 결합들이 있는 것뿐이지. 파생돼서 무슨 결합 있는 것뿐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3개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금속과 금속이 만난다. 그렇죠? 금속 결합이겠네요.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 이온 결합이겠네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 공유 결합이겠네요. 그렇죠? 3가지밖에 없죠. 중요한 건 요거. 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탈 본딩은 순수한 원소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속을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근데 금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AU라는 원자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더라. 근데 여기서 무슨 힘이 있다고 금속이 버틸 수 있는 것이냐? 분명히 힘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죠. 안 그러면 얘는 그냥 싹 다 기화돼 버렸겠지. 그렇지? 이유를 봤더니 전부 다 플러스 이온에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일렉트론 C 안에 조약돌이 박혀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금속 결합의 형태예요. 기본 형태. 근데 얘는 뭐예요? 원소예요. 원소와 화합물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원소와 화합물의 정의 얘기해 보시라고.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 그렇지?
원소는 동종으로 이루어진 것. 화합물은 원소 2종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 그치? 쟤는 화합물이 아니라고. 그치? 우리가 화학 결합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금속 결합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화합물의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금속 결합은 원소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얘는 의미 없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두 놈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다. 금속은 전자를 제공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제공받는다. 이거는 중학교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대학교지 왔으면 이제 에너지적으로 얘기해야죠.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낮고 전자 친화도가 굉장히 전자 친화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내놓을 수 있다. 비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자를 떨어뜨릴 수 없고 전자 친화도가 좋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자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서로 에너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에너지다. 이게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온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격자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이온 결합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aCl이에요. NaCl, NaCl, NaCl 격자. 이웃하고 있는 구조. 결정이죠. 그렇죠? 이게 이온 결합이죠. 그렇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 방금 얘기했지만 비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전자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아요. 하지만 전자 친화도는 굉장히 좋아요.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서로 전자를 좋아하니까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봤더니 핵과 핵 사이에서 전자를 서로 같이 갖고 있더라. 그러면은 왼쪽의 수소도 오른쪽의 수소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전자를 서로 가져온 느낌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공유, 코발란트 본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얘죠. 왜? 우리는 제약 바이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기물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유기물의 기본 결합이 이제 공유를 보자라는 거. 근데 이 공유 결합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끝이냐?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봅시다. 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놈들을 봤더니 H2처럼 정말 수소와 수소가 똑같이 전자를 나눠 갖고 있더라. 그럼 이건 진짜 공유 결합이죠. 문제는 HF가 됐다.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비금속과 비금속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와 F가 전자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핵이 다르죠. 그렇죠? 핵의 힘이 다르고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F는 플러스 몇 개? 9개. 수소는 플러스 1개. 물론 이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크기도 따져야 돼요. 크기도 F는 작습니다. 주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상식 테스트.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원자. 누구? 헬륨.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 누구? 수소. 상식 테스트 한 거야. 알겠지? 헬륨이 제일 작아요. 알겠어요? 수소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알겠어? 수소가 제일 가벼운 거죠.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결합을 했는데 플러스의 차이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F쪽으로 전자가 치우침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쏠리더라. 그러면서 이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치 마이너스 분위기, 여기가 마치 플러스 분위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뭐야? 폴라 코발란트 본드. 극성 공유 결합의 탄생입니다. 알겠어요? 극성 공유 결합의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델타라는 기호를 써주는 거죠. 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썼으면 이온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온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온은 아닌데 공유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온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흐르는 물에다가 에보나이트 막대기 정전기 일으켜서 갖다 대면 물은 휜다. 극성. 알겠습니까? 물은 바로 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극성 분자니까요. 요걸 먼저 얘기해야죠. 크로마토그래피가 고정상과 이동상의 희로가 인터랙션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유결합들도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놈이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런 상대적인 전기성을 띠게 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라는 거죠. 누가 좀 더 잘 끌 수 있느냐, 누가 좀 더 잘 끌림을 당할 수 있느냐. 이 차이죠. 다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조심하시라고 달아놨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자친화도와 헷갈리지 말라고요. 전자친화도라는 말을 했죠. 제가. 전자친화도는 자유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친화도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로.
전기 음성도는 나랑 얘랑 공유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랑 얘랑 결합했을 때 나는 끌림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얘랑 결합했을 때는 내가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측정 값이 아닙니다. 상대적 값이죠. 상대적 값. 그러면은 어떤 대표적인 놈, 가장 강한 놈을 하나 정해놓고 상대적 값을 매겨주면 되겠죠. 걔랑 물질을 다 결합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전기 음성도 좌표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바로 노벨상을 받으신 라이너스 폴링의 전기 음성도 좌표입니다. 요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다. 결국 가장 센 놈은 F, 플로우르가 4.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 척도들. 알겠습니까? 저기에 없는 애들은 결합을 안 했으니까. 비활성 기체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척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결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이온 공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온, 그리고 극성 공유, 그리고 공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왜 이들이 이온성이 가까운지, 왜 이들이 공유성이 가까운지도 이 차이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좌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책의 기준은 이렇지만 그냥 노멀하게 얘기해 줄게요. 어떠한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차이가 2.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온 결합을 할 것이다. 어떠한 원소와 원소가 만나서 차이가 0이다. 그러면 공유. 이걸 우리는 굳이 무극성 공유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공유라는 말이 무극성이에요. 결국. 논폴라 코발란트 본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코발란트 본드가 논폴라죠 뭐. 그리고 0 이상. 0 이상이라고 하니까 0이 포함되니까 안 되겠죠. 0 초과. 그리고 2.0 미만. 그러면 싹 다 극성 공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좀 더 저건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고. 알겠죠? 굳이 저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브로드하게 보면 돼요. 브로드하게. 바로 요걸 통해서 이제 이온과 공유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화학 결합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성 결합이 생겼다. 그러면 물질마다 이 극성 결합력은 다 다를 거니까 거기서 분명히 힘 차이가 생길 것이며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게 기껏 해봐야 기준 하나, 기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극성 결합이 일단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시작.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요게 있다고 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다 분리가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 이제 두 번째. 너무 파워포인트가 많아질까 봐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으니까 말로 할게요. 이제 극성 분자를 봐야죠. 또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성 결합과 극성 분자가 같은 건 줄 알아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극성 결합은 나와 얘 사이에서 결합해서 땡김이 생기거나 하면 극성 결합인 것뿐이에요. 극성 분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대학교 때 배웠던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바로 쌍극자 힘이요. 이제부터 극성 결합을 찾았으면 쌍극자 힘을 찾아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극성 결합과 극성 분자는 다른 거야? 알겠지? 같은 게 아니라고. 자, 볼게. CH. 질문. 얘 2.5고 전기 음성도 2.1이다.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극성 결합 차이가 있으니까 뭘 어려워? 두 개 차이 있잖아. 극성 결합. 그러면 당연히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갈 거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지. 극성 결합이야. 하지만 요 놈이 분자의 형태가 됐을 때를 볼게. 탄소는 하나만 결합하지 않아. 그치? 총 4개의 결합이 기본이잖아. 그치? 4개의 결합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메테인 가스가 됐어. 됐지? 이게 아주 기본 형태지. 그치? CH4 형태. 자, 볼게. 여기서 하나 끌려왔어. 여기서 하나 끌려왔어. 여기서 하나 끌려왔어. 여기서 하나 끌려왔어. 이 4개의 결합은 테트라헤드랄 구조, 3면체의 구조고 똑같은 힘 4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서로 방향은 반대. 질문. 물리학에서 벡터는 얼마? 힘이 똑같은 힘이 서로 반대로 들어온다. 벡터는 얼마? 0. 쟤는 0. 쌍극자 힘이 제로. 무극성 분자의 탄생. 이걸 조심하시라고. 알겠어요? 극성 결합이 극성 분자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극성 결합을 해서 그들의 합을 봐야 된다고. 바로 뭐? 벡터 값을 봐야 된다고. 그게 바로 쌍극자 힘입니다. 바로 쌍극자 힘이 0이 아니면 그때 극성 분자. 0이면 무극성 분자. 이게 두 번째 이론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분자가 탄생된다. 얘는 쌍극자 힘을 우리가 뮤라고 기호로 씁니다. 그리고 단위는 드바이라고 해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는 제로 드바이 무극성 분자.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물들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은 전기음성을 통해서 극성 결합인지부터 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합인 쌍극자임을 봐라. 이게 두 번째 이론. 이제 세 번째, 그들 간의 힘, 바로 분자 간의 힘을 바랍니다. 바로 그걸로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총 세 가지 이론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습니다.